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7부 20세기 철학 사상의 주요 방향입니다. 840쪽이고요. 새로운 시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물리학 혁명은 수학에 의해 준비되었다. 18세기까지는 다수의 철학자들이 수학적 지식에서 시대의 최첨단에 있거나 창조적인 수학자였다.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처럼. 하지만 19세기로 넘어와서는 수학과 철학의 관계가 느슨해졌다. 물리학에서 분기점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막스 플랑크의 양자론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다. 그리고 그 이후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은 파동 역학과 양자 역학, 그리고 초분자 물리학이다. 19세기 물리학과 이에 기초한 모든 철학은 몇 가지 기본적 가정에 근거한다. 첫째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물질적 단위, 즉 원자가 있다고 가정된다. 둘째로, 엄격한 결정론, 즉 결코 예외가 없는 모든 자연현상이 엄격한 인과 연관이 가정된다. 셋째로, 물질은 모든 존재자의 궁극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되며 모든 현상이 이 요소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이 모든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물질 개념은 문제적인 것이 되었다. 물리학이 원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후로 원자는 결코 분해할 수 없는 현실의 궁극적 물질 성분이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구조물임이 밝혀졌다. 이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물리학은 완전히 직관에서 벗어난 일련의 수학적 공식을 원용할 수밖에 없었다. 유물론에 의해 세계 전체를 단순하게 설명해낼 수 있다는 발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유물론이란 말에 그 물질 자체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 물질 개념은 에너지 개념과 결합되었다. 물질은 에너지의 표출 형태로만 현상한다. 세계를 이루는 원자 구성 요소들은 순수하게 물체적인 성분으로 파악될 수가 없다. 전자는 어떤 관찰 조건에서는 특정 위치를 차지하는 점 형태의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관찰 조건에서는 좀 더 큰 공간을 차지하는 파동의 형태를 취한다. 거시 물리학은 그 법칙을 공식화할 때 관찰하는 주체를 도외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신 물리학은 그럴 수가 없다. 미신 물리학적 과정들은 완전하게 객관화될 수가 없다. 여기서는 모든 관찰 행위가 사건 과정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 인과율이란 문제 역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미신 물리학의 영역에서 인과성은 통계학적 개연성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간과 시간은 아이작 뉴턴에게 모든 사건의 확고부동한 틀이었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과 수학자 헤르만 민코브스키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틀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간과 시간은 4차원의 연속체를 이룬다. 동시적이란 개념은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개념이다. 정밀과학으로 발전한 우주론과 천문학은 에드윈 허블 이래로 은하 후퇴와 우주 팽창이란 현상을 알아냈다. 그 결과 우주 전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과거 그 어떤 대범한 사변가도 꿈꾸지 못한 방향으로 철저하게 변화되었다. 우리는 현대적 망원경, 특히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허블 망원경에 의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우주를 관찰할 수 있으며 더불어 그만큼의 과거를 볼 수 있다. 평균 크기가 우리 태양만한 수천억 개의 별로 구성된 우리 은하계는 수십억 개의 유사한 은하계 중 하나이다.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 정도로 추정된다. 철학자들이 세계상의 이런 변화에 상응하는 지식과 사유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스럽다. 생물학은 물리학을 대신해서 점차 주도적 학문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특히 교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다윈의 획기적 인식이 점차 일반인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고, 또한 유전학과 행동 연구가 우리의 인간관에 강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물리학이 프랑크 및 아인슈타인 사상에 의해 중대한 변화를 겪었듯 20세기에 들어와 심리학은 중대한 전환점에 이르렀다. 이 전환점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 1899년 출간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었다. 프로이트는 심리 분석 내지 심층 심리학을 제창했으며, 이는 그의 많은 제자와 후계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했다. 그의 제자 중 가장 탁월한 인물은 스위스인 칼 구스타프 융이었다. 프로이트의 학설 중 많은 내용은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무의식의 영역 및 이 영역이 인간 내면에 행사하는 압도적 힘에 관한 프로이트의 근본적 연구에서 20세기의 세계상과 세계감정, 인간상은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문학과 예술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20세기로 접어들어 현대 언어학이 엄청난 발전을 거두자 철학도 그 성과를 간과하기 어렵게 되었다. 20세기 적어도 그 후반에 들어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언어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소한 과장일 수 있어도 결코 그릇된 주장은 아니다. 기술도 엄청난 발전을 거두었다. 핵무기의 위협. 음, 이러한 위협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핵무기의 위협 이외에도 인류에게는 인구 팽창, 원료와 에너지 고갈, 자연적 생활 토대의 파괴로 인한 위험이 상존한다. 그런데 경험과학의 지식은 그 범위가 조망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날이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야 한다. 여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 현재는 물론 미래의 철학도 더 이상 출중한 사상가들이나 그들의 학설에 의해 분류되고 정리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무게중심은 주제와 문제, 학문의 진보 과정에서 대두하는 과제에 놓이며, 이런 것들은 오직 철학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철학의 과학화란 상당히 실제성을 갖는 보관이다. 이게 이제 서문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많은 분야들이 어, 대두되었죠. 수학, 뭐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심리학, 언어, 과학기술의 발전. 자, 그리고 제1장 20세기 전반의 사상가와 학파입니다. 1. 생철학과 역사주의. 1. 일반적 특징이란 제목이에요. 생철학. 1880년경부터 1950년경까지 지속된 현대 생철학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에 반발하여 등장한 거대한 정신 운동이며, 이런 점에서 낭만주의를 계승한 사조이다. 이것은 사유만으로 포착할 수 없는 생생한 삶을 파악하고자 하는 철학이다. 생철학은 한편으로 이성의 일정한 기능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한다. 현대의 모든 생철학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사상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상가들은 모두가 능동주의자이다. 이들에게는 운동, 생성, 발전이 경직된 존재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현실을 유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들이 출발점으로 삼는 학문은 생물학이다. 이들은 비합리적인 것에 애착을 갖는다. 이들에게 개념이나 논리, 법칙, 선험적 형식은 지극히 제한된 효용성을 가진 방법적 수단이다. 이들은 직관과 감정적 파악, 직접적 통찰, 이른바 이해와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신론적인 면에서 이들은 주관주의자들이 아니다. 이들에 따르면 세계는 우리 두뇌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 사유와 무관한 객관적 현실이 존재한다. 이들 대부분은 다원론자이다. 즉 이들은 하나의 근본적 원리가 아니라 두 가지, 생과 그에 맞서는 것, 혹은 그 이상의 원리를 인정한다. 이 베르그송, 현대 생철학을 최초로 발전시킨 사람은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저술로는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에 관한 실론 외에 물질과 기억, 창조적 진화,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 있다. 음. 베르그송은 스펜서의 철학에서 출발했다. 근데 결국 스펜서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공간과 시간, 지성과 직관이라는 소제목. 베르그송은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한테는 이 두 가지를 본질적으로 동등한 직관의 두 형식으로 다뤘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심대한 본질적 차이를 발견한다. 공간은 그 자체로 동질적이다. 그것은 동질적인 점들의 총괄물이다. 우리는 임의로 어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자연과학이 현실에서 고치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공간이다. 자연과학이 운동이라 부르는 것은 공간 내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물체들의 계기작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연과학은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공간에서의 변화만을 측정한다. 시간은 동질적이지 않다. 방금 공간은 동질적이라고 했죠. 시간은 동질적이지 않다. 시간은 위치를 뒤바꿀 수 없는 계열이다. 이 계열 안에서 나는 임의로 어느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옮겨갈 수 없다. 그쵸? 오늘 12시에서 오늘 3시로 옮겨갈 수가 없죠. 누구도. 갑자기. 매 순간은 새롭고 이례적이며 반복할 수 없는 무엇이다. 시간은 분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흐름 혹은 생성이다. 이는 자연과학이 시간이라 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간은 존재한다. 시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생성 중이다. 공간은 한 점에서 한 점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점에서 점으로 이동을 못해요. 음. 공간에 상응하는 인식 능력은 지성이다. 지성은 고정되고 공간적인 것, 즉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물질의 영역에서 지성은 오류가 없는 진정한 인식을 얻어낼 수 있다. 지성은 본질적으로 물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성은 행위하는 인간, 제작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라고 하네요. 즉 도구를 제작해서 자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가하는 생명체의 기관이다. 그러나 지성은 순수한 지속으로서의 진정한 시간을 파악할 수 없다. 시간을 다뤄야 할 경우 지성은 공간적 물질에 상응하는 형식을 시간에 적용한다. 지성은 셀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단위로 시간을 분할하며 이런 점에서 시간에 참된 생명을 도외시한다. 순수한 지속은 오직 직관에 의해서만 포착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인간은 지성을 사용하는 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지성에서 벗어나 순수 직관으로 시간의 유동적, 지속적, 유기적 성격을 감득해내기가 무척 어렵다. 지성과 달리 이러한 직관은 실체적 행위에 기여하지 않는다. 직관은 사유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즉 직관하고 인식하는 인간의 기관이다. 지성은 실천과 연관해서 기능하는 것이므로 철학은 오로지 직관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철학에서는 강제적인 논리적 증명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철학자는 자신이 직관에 의해 인식한 것을 직관적이고 영상적으로 서술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직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 소제목, 생의 약동입니다. 철학자가 인간을 둘러싼 생의 바다로 뛰어들면 모든 현실이 생성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만물의 근본에는 생성과 행위, 활동이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생의 상승 운동이며 다른 하나는 물질의 하강 운동이다. 이 두 가지는 전적으로 상이한 세계이다. 따라서 생의 본질을 지성에 의해 설명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눈처럼 복잡한 기관이 자기 보존과 번식에 의한 우연적 변형들의 계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생명의 진화 과정을 볼 때 서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상이한 부문에서, 그것도 완전히 상이한 수단에 의해 동일한 종류의 유기체가 산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생명의 전개란 물질이나 그 기계적 법칙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의 전개란 이러한 타성과 우연성의 저항에서 점점 더 대담하고 자유로운 고도의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생명의 과정이 물리적, 화학적 힘에서 연유할 가능성이란 원주의 한 부분이 직선으로 간주될 가능성과 비교될 만큼 희박하다. 직관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다. 음, 다음 소제목 도덕과 종교입니다. 도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닫힌 도덕은 사회가 가하는 압력에 근거한다. 이 도덕은 비인격적이다. 닫힌 도덕에 상응하는 행위는 거의 자동적,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 닫힌 도덕은 사회적 간섭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언제나 제한된 인간 집단에서만 받아들여진다. 열린 도덕은 사회와 무관하며 인격적이고 창조적이다. 이 도덕은 탁월한 인격적 개체, 즉 성자나 영웅에게서만 구현된다. 생의 근본에 대한 직접적 파악에서 연원하는 열린 도덕은 사랑으로 전체 생명을 쌓는다. 종교에도 두 종류가 있다. 사회적 동물들에게는 사회적 결속을 보장해주는 본능이 있지만 인간에게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는 지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때문에 자연은 인간 지성의 우화적 기능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았다. 이는 인간을 생과 결속시키고 인간 사이의 유대를 형성시키는 공상이나 우화를 창조하는 기능이다.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성에 의해 알고 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장애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지성에 의해 알고 있다. 그런데 자연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신을 공상하게 하여 그런 쓰디쓴 인식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다. 정적 종교의 이런 기능은 결속하고 보존하고 화해하는 동물의 본능과 유사한 것이다. 이와 전혀 다른 것이 동적 종교, 즉 신비주의이다. 이 종교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고 인도에서 사변적 형태를 얻었으며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완성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동적 종교는 도달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예감, 달리 말해 생의 흐름이 시작되는 방향으로 기환하려는 노력에서 연원한다. 이는 소수의 비범한 개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종교이다. 흔히 신비주의자들은 범인들이 알지 못할 경험의 근거에 생의 흐름은 신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이 신은 사랑의 신이고 세계란 신적 사랑의 현상 형태이며 인간은 불멸의 신적 불꽃을 품고 있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철학은 그러한 명제를 증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의 신비적 침잠으로만 체득할 수 있는
모든 존재자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암시로서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3. 생기론 형태 이론입니다. 베르고스성이 다 끝났죠? 음. 드리슈의 이론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성게알과 관련된 그 자신의 동물학 실험이다. 독일의 신생기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스 드리슈, 대표적 사상가. 음, 드리슈에 따르면 부분에서 전체를 재생해내는 유기체의 능력은 기계론적 방식으로 설명될 수 없다. 생명에서는 전체에 의해 부분이 결정되는 전체성의 인과율이 고유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음. 드리슈의 윤리학에서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은 생의 긍정, 즉 유기적인 것이지만 정신적 생활의 수단이기도 한 생을 긍정하는 일이다. 전체에 대한 이러한 고찰, 즉 완전한 형태, 게스탈트를 갖춘 전체란 부분들의 단순한 집적 이상의 것이라는 인식은 20세기 학문과 철학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 그리고 4. 독일 생철학과 역사주의입니다. 독일의 생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들은 대다수가 생물학보다 역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역사주의와 긴밀한 연관. 삶을 이처럼 역사적으로 고찰하다 보면 가치와 관련해서 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하기가 쉽다. 루트비 클라게스라는 인물. 클라게스의 표현 이론에 따르면 신체는 영혼의 현상이고 영혼은 신체의 의미이며 따라서 신체와 영혼은 하나의 긴밀한 의미 연관체이자 표현 연관체로 파악되어야 한다. 음, 간헐적 의식의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부단한 연속성을 갖는 생애 과정은 비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 의식에 의해 결코 완전하게 포착될 수 없다. 음, 클라게스의 신체와 영혼은 서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생명세포의 두 극이다. 정신이 마치 쐐기처럼 외부에서 밀고 들어와 이 두 극을 분리시키고 생명을 사멸시키려 든다. 생을 적대시하는 정신에 의해 아직 오염되지 않은 영혼은 세계를 이미지, 즉 혼을 가진 형상들의 연속으로 체험한다. 하지만 정신은 이 연속적 흐름을 단절시키고 체험을 서로 관계없는 다수의 대상들로 분해해버린다. 이처럼 이미지를 파괴하고 생을 말살하는 정신 기능이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학문, 특히 기계론적 자연과학이 보여준다. 생과 다른 것이면서 생에 침입하는 정신은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 비우주적 힘이다. 정신과 영혼의 이런 상쟁의 측면에 클라게스는 단호히 영혼의 적대자인 정신에 맞서 영혼, 즉 무의식적 이미지의 생을 옹호하며 두뇌와 지성과 이성에 맞서 열렬히 마음과 감정과 본능을 옹호한다. 정신작용의 소사는 본능에 역행하는 의식적 행위이며 이런 모든 의식적 행위란 결국 생을 살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클라게스는 자연적, 무의식적 삶으로 돌아가자고 외친다. 자, 그 다음 인물이 게오르크 진멜인데, 진멜이 그의 생철학에서 중심적으로 논한 것은 생 그 자체와 문화의 객관적 사태, 법, 도덕, 학문, 예술, 종교 등이 형성하는 긴장 관계였다. 진멜에 의하면 이러한 객관적 문화 영역들은 그 나름의 법칙성을 갖고서 생에 대치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생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생이란 언제나 동시에 생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진멜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생에는 초월성이 내재해 있다.
다시 말해 생 자체의 생명적 근거를 초월하려는 것이 바로 생의 본질이다. 그리고 역사가이자 역사 철학자인 오슈발트 슈펜글러는 진멜에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독자층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저작으로는 서양의 몰락이 아주 유명하다. 베르그송과 마찬가지로 슈펜글러는 공간의 세계와 시간의 세계 사이에 심대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확신했다. 공간과 시간에는 각기 나름의 논리가 존재한다. 공간적 논리의 원리가 되는 것은 인과성이며 그 영역은 자연과학이다. 그에 비해 시간의 논리란 유기적 논리이며 운명의 논리이다. 역사로서의 세계는 이러한 시간의 논리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슈펜글러에게 세계의 살한 일직선적 발전 과정이 아니라 독립된 다수의 문화가 순차적으로 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이었다. 개개의 모든 문화는 하나의 유기체, 즉 지구한 차원의 생명체이며 특수한 영혼성의 표현이다. 모든 문화는 생명체와 다름없이 발생하고 성장하며 소멸한다. 그 다음이 비렐름 딜타이인데요. 인간이 무엇인가는 오직 역사를 통해서만 체험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딜타이의 역사주의는 자연스레 상대주의로 귀결되었다. 모든 종류의 인간 견해라는 상대적이라는 것이 역사적 세계관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다. 이 세계관에 의하면 모든 것은 부단한 과정 중에 있으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생철학자 중 딜타이만큼 심대하고 생산적 영향을 남긴 인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얼추 1번이 끝났습니다. 현대 철학의 주제와 문제, 그 중에 인간의 모습을 했죠. 자, 참 양이 많아서 잠깐만. 20세기 전반의 사상과 학파, 현대 철학의 주요사. 그래서 20세기 전반의 사상과 학파 중에 생철학과 역사주의를 했습니다. 생철학과 역사주의. 그래서 일반적 특징, 생철학의 베르그송, 그 다음에 생기론, 독일 생철학과 역사주의까지 했네요. 이게 7번까지 있는데 20세기. 다음 파트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